최근 서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막히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제7광구의 천연가스 개발을 한미연합이 중심이 된 개발을 통해 한국산 천연가스가 유럽에 수출될지 주목됩니다. UN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동중국해를 탑사하면서 제7광구에 러시아가 보유한 천연가스보다 많은 1000억 배럴 이상의 천연가스 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발표한 한국은 주변국 중 최초로 제7광구에 대한 명유권을 선포하였고 당시 국제법상 대륙붕을 기준으로 한 해양, 영토 국제물에 따라서 한국령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압박으로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오늘날 제7광구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히 1978년 이후의 국제법은 원래 영토의 해만선에서 연결되는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양 영도를 삼는 대륙붕 기준 원칙이 적용됐으나 갑자기 대륙붕 기준이 아닌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국제적 물이 만들어지면서 한일 간 대륙붕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이면 둘째 제7광구가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7광구 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국제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미연합이 더욱 결속이 강화되면서 제7광구에 대한 한국의 개발 독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에도 한국산 천연가스가 수출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제7광구는 일본과 한국이 2028년까지 공동개발을 하기로 조약을 맺었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한국은 무려 반세기의 세월 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될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제7광구의 개발 권한 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서의 한국의 해양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해와 동해에서의 한국의 에해즈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바다가 국제기관에 의해서 경계가 구획되어 각 나라의 수역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독도근해 제7광구 일대는 아직 국제적으로 미약정된 바다, 분쟁이 있는 바다로 무주지처럼 표시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해상영토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기구인 UN 대륙붕 의원회에 많은 자급 지원을 했었던지라 제7광구를 국제문제로 끌고 갔을 경우 한국에 불리해지는 거 아이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상황이 더 크게 바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서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알래스카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한국인은 가장 환영받는 국민입니다. 한국 때문에 알래스카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알래스카는 막대한 한국으로의 가스 수출 덕분에 매년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수백 년 치위 셀가스가 미국에서 발견되면서 한국만이 특별히 건조 가능한 셀가스 운반 전용 선박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은 천연자 먼에 있어서는 최고의 파트너십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미 간 천연가스 원유 무역은 미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가공하여 주변 국가에 막대한 수출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제품 수출은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싱가폴, 중국, 일본 등 심지어 10% 정도는 미국으로까지 역수출할 정도로 한국의 정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수준의 수출액을 자랑해 무역대국으로 떠오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에서 오래전에 사들인 천연가스를 현재 가스대란을 겪고 있는 서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간 민주주의를 통한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일 간 제7광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편을 들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결정할 정도로 한미 간 우방관계가 미일 간의 우방관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광구의 가스 개발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연합하여 공동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의 안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이 한국의 편을 들거나 공동 개발을 선언해버리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제7광구를 사실상 한국의 바다처럼 인정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2006년에 미국 측에서 발행된 한중일 3개국의 해양
영도에 관한 지도자료에서 제7관구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제7관구뿐 아니라 오키나와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준으로 한 일본령 에에즈를 제외한 자료를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자료에는 제7관구와 1972년 미국령 류큐 제도가 일본령 오키나와로 반환된 이후로 편입된 오키나와 주번의 해역은 제외돼 있습니다. 또 일본이 억지로 인공섬을 조성하여 확보한 오키노도리시마 역시 제외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오키나와를 1972년에 할양할 정도로 일본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중국과 제7관구를 공동 개발하자는 미략을 추진했던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큰 위협이 했던 사건입니다. 중국-일본 간의 밀월은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 전략에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되는 인데요. 중국-일본이 언대하게 되면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권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게 양보한 오키나와와 인접한 제7관구의 바다마저 일본이 가져갈 뿐 아니라 중국이 공동 개발하게 된다면 미국은 또다시 일본의 크게 뒤통수를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측에서 조만간 제7관구에 관해서 한미 간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어 제7관구의 영유권을 한국의 것으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 한국이 확실한 서방 진영 즉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확실한 포지션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서유럽에 막대한량의 가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2028년 제7관구의 계약이 종료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일본과 협상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개발 중단으로 한국이 손해본 세월은 반세기의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제7관구 개발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의 손을 내밀었다면 한국은 미국의 손을 내밀어 제7관구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천연가스가 붙어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이 막혀버린 서유럽을 구출해낼 한미 간 천연가스 제7관구 공동개발과 우리어민들이 자유롭게 제7관구에서 조업을 하는 한국의 해양 영토가 확대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외교안보적 밀월과 미국 워싱턴 정가에 더욱 많은 한국의 외교 엘리트들을 양성해야 하며 한국의 능력 있는 로비스트들을 많이 양성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이 제7관구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서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잉선박의 대득수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산유국과 같이 막대한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부펀드를 바탕으로 전 국민들이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값이 저렴한 러시아제 잉를 수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꽂아서 러시아와 중국과 우방관계가 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이롭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의존하는 방향 대신에 제7관구에 대한 개발과 영유권 보장을 한미 간의 외교적 밀착 결속을 통해서 이뤄낸다면 해상안보의 강화 어업권 획득 일본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의 해상 패권을 더욱 확대할 수 있어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보다 더욱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대영제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중신이자 탐험가였던 월터 롤리의 명언이죠. 이 명언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둔 21세기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메소포타미아의 서부터 이집트,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베네치아, 영국, 그리고 오늘날 미국까지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늘 바다와 운명을 함께하면서 바다에 얼마만큼의 지위를 부여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지정학자 알프레드 마하는 그의 책에서 해양력, 시파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해양력 이 국가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정의했죠. 마한의 관점에서 해양력은 단순한 군사력 그 이상이었는데요. 즉, 경제 군사 세계의 패권을 쥐는데 꼭 필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해양 패권을 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치열한 결전 끝 승리를 따낸 영국은 대서양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제조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압도적인 화력의 해군을 보유하게 된 미국은 전 세계의 무역로를 다니는 상선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면서 미국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두 개의 큰 바다를 지배한 미국이 전 세계를 거머쥐게 된 것이죠. 즉,
패권국이 되기 위해선 강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체제를 만들며 그 체제 속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국부의 증대, 다시 이를 통한 해양력의 강화라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원전 1년부터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유독 바다를 등한시해왔습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기 70년 전 이미 명나라 해군 제독 정화는 아프리카를 수차례 원정하며 기린과 코끼리를 싣고 돌아왔지만 그저 눈요기를 즐기는 수준으로 그쳐버렸죠. 정화의 사후 오히려 해금 정책을 펼치며 지대물박을 강조하였는데 중국은 땅은 넓고 물자가 풍부하니 바다는 필요 없고 중국 내에서 모든 것을 구하면 된다며 바다에서 멀어졌습니다. 땅만 큰 내륙 국가로 전락한 중국은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에 2차례 패하며 총콩을 빼앗기고 서구 열강에 무릎을 꿇게 됐죠. 그랬던 중국이 오늘날 미국이 거머쥔 세계 패권에 도전하며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해양굴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한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뚝 선다는 뜻을 지닌 굴기 정책은 중국의 핵심 발전상 중 하나로 꼽히는데 반도체 굴기, 대국 굴기, 화평 굴기, 항공 굴기, 군사 굴기, 조가치 굴기 등 다양한 굴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 투입되는 곳이 바로 해양 굴기입니다. 중국의 국방비 약 2250억 달러, 300조 원 가운데 약 40%가 해군에 투자되고 있으며 96만 5천 명이 육군과 39만 5천 명이 공군에 비해 해군의 수는 26만 5천 명에 불과한 점을 보면 인당 예산 할당량은 해군이 특히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해군 창립 70주년을 통해 중국 해군은 해양 평화의 안정과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의 해군력을 내해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발산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대놓고 미국과의 해양 패권 및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는 사실 전쟁 등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해상 봉쇄할 경우 생기는 에너지 단절을 피하겠다는 중국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에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양과 접한 국가들로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해주고 이를 조차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차관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시 제일 먼저 항구의 운영권을 약탈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으로 인해 지난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해양 패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미 해군 정보국 ONI 이 발간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미국 해군의 전력격차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유출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보고서에는 총 톤수로 나타낸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인 조선 생산 능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ONI 보고서에는 중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약 2325만 GT 총론수인 반면 미국은 10만 GT 도체되지 않는다며 그 격차는 232배가 넘는다고 밝혔죠. 중국의 군함 건조 생산이 빠르고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격차는 쉽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이에 군사매체 더 워조는 이 보고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ONI 측에 직접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유출된 ONI 오피스 오브 네이블 인텔리전스 보고서가 실제임을 인정한 것이죠. 특히 이 보고서에는 미 해군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전투부대 예산 크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투함, 잠수함, 기뢰전함, 주요 수륙량용합, 대형 전투 지원 보조함 등 다양한 군함의 총 대수는 중국이 355척, 미 해군이 296척으로 중국이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진 미국이 핵추진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 숫자가 더 많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머지않아 중국의 압도적인 차이로 치고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ONI은 2050년이 되면 미국 군함 총 수량은 305척인 반면 중국은 475척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세계해양 패권국인 미국은 왜 이렇게 군함 건조 능력이 뒤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였던 1941년부터 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불과 몇 년 만에 군함 5,500척을 건조했습니다. 그 중에는 리버티 선박으로 알려진 2,710척의 군함과 24척의 에식스금 항공모함이 있죠. 이때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해군력을 압도하는 미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넘사벽이었던 미국 조선산업은 현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전락했습니다. 미 해군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HIII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GD 오직 두 곳에서만 배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 많았던 조선소와 조선공들은 현재 구조조정과 사업 철회 등의 이유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죠. 카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는 13개의 조선소가 있으며 한 곳의 생산 능력이 우리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며 이는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신규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정비인 MRO 능력 역시 형편없는 수준으로 몰락했습니다. 핵 추진 공격 잠수함 SSN 인보이시함 스스N 764은 정비를 위해 2017년 부두에 정박했지만 예정 작업 완료 시기는 7년 후인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아니라 새로 건조하는 수준이죠. 수상함의 경우 정비 완수율이 2021년 44%에서 지난해 36%로 더욱 나빠졌는데요. 미 해군의 잠수함 책임자인 조나단 러커 종장은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유지보수 기간이 평균 26일 늦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죠.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경쟁국가에 밀려 점차 볼락하기 시작했는데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설비도 낡고 생산력이 더 떨어지게 되었죠. 거기다 높은 현지 인건비로 인해 고용은 늘지 않고 있어 늘 생산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통계 핸드북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상선의 44.2%를 건조했고 그 뒤를 한국이 32.4%, 일본이 17.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은 놀랍게도 전세계 전체 상선의 0.053%만 건조했죠. 1%도 되지 않는다니 해양패권국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실적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이 자칫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는 절대전명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동맹국인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현 상황이 자존심이고 모고를 논할 때가 아니긴 하죠. 지난 2월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미 해군 시스템 사령부 NAVSEA의 톰 앤더슨 중장인데요. 그의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미 해군의 사령관이어서가 아닌 미 해군 수상함의 조달 사업을 총괄하는 부문장 PEO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산업 기술력과 미종 패권 경쟁에 따른 신속한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매체 CNN은 지난달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으면서 한국에서 배를 사거나 설계도를 주고 주문한다면 훌륭한 가성비와 남기 능력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조밀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함정 수출은 10종 이상의 탐지 센서, 포미사일 어뢰 등의 무기를 탑재한 군수복합 무기체계로 그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후속 군수지원 등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수익성이 있습니다. 호위함급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는 무려 200여 개, 장비는 160여 종에 달할 정도로 연관 산업 범위가 넓죠. 물론 한국산 군함의 미국 진출에서 걸림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존스법, 존스 액트로 불리는 자국 조선산업 보호범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1920년에 제정된 상선법, 머천트 마린 액트 1920으로 대표 발의자인 위즐리 존스, 공화 워싱턴 상원의원이 이름을 따서 부르는 별칭인 존스법은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조선산업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만 100년이 지난 현재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안으로 인해 미국 내 해상운송의 비용이 높아지며 미 운송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해상운송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인건비로 인해 선박비용 역시 4-5배 비싸져 미 조선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이 법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 특수선 건조 1위 업체인 한화오션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외신 파이낸셜 리뷰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글로벌 조선산업의 종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오스틀위 전략적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오스탈은 미국의 주력 군함인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 LCS의 건조를 맡고 있죠. 또 다른 매체 지캡틴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미 해군은 조선 사업을 확장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었고 오스틀리 매력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라며 이에 한화의 인수가 성사될 경우 미국 조선업계에 괄목할 만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는 선박 건조에 있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조선소가 미국과 더 큰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한화의 오스탈 인수는 세계 조선업계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한화가 오스타를 인수하여 미 해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존스 법안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미국을 포함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원해 경비함, OPV 오프쇼어 페트롤 베슬 분야에서 오스탈은 세계적인 설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다소 경험이 부족한 한화오션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국의 상식을 뛰어넘는 군함 건조 속도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의 무기고로 임지를 다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패권 야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군은 구식 체계를 벗어내지 못해왔습니다. 이는 비단 장비 등의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전술과 작전 영역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군대를 경험하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실전성 떨어지는 훈련이나 이게 맞나 싶어질 정도로 오래된 장비에 대한 추억은 다들 하나쯤 갖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분명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군 조직이 다소 경직되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할 수 있는 쓴소리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대대적인 전투 수행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많은 전문가의 예상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면서 더 이상 오래된 전쟁 수행 방식으로는 미래 전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현대전은 드론과 자주포를 조합해 외과 수술 같은 초정밀 포격을 날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공유로 최전선만큼이나 활발한 후방 교란 작전에 대응해야 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참호전의 형상을 띠고 있음에도 전차는 더 이상 무소불위의 무력을 발휘할 수 없고 헬기는 전략적 기동에 실패한 순간 추풍낙엽처럼 격추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상식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있는 게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시가전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도시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요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화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시가전에 실패한다면 단 하나의 도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완전히 뒤바뀐 대한민국의 시가전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 지역 침투 훈련, 통침 시가전에 대비한 훈련은 대테러 부대 등 일부 특수작전 부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반면 일선 부대의 작전 구조는 대량 응징보복과 종신방어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북한을 예로 들자면 유사시 미사일 전력과 공중 전력을 동원해 적의 수뇌부 및 주요 전략 거점을 초전 박살 내놓고 포병 전력을 이용해 적의 타격 수단을 무력화시킵니다. 이후 제7기동군단을 중심으로 적의 중심을 향해 진격,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30일 이내에 북한의 완전 함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대들은 적의 후방 침투에 대비해 넓고 깊은 형태의 중심 방어선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우리 군의 기본적인 작전 형태인데요. 비교적 최근까지는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이 제 아무리 날고 긴다고 설쳐봐야 이미 대한민국과의 군사력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 30일 이지 평양까지 진격만을 놓고 보면 일주일이면 적의 수도를 함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개발과 전략 기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 투사력 확보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도 전면전 발발 시 북한이 아닌 중국이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중국의 증원이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빨리 북한을 무력화할 수 있느냐지,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고전하거나 패배하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염두에 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해 우리 군의 전쟁 수행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군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시들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드러났듯이 현대의 미사일, 폭탄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들을 꿰뚫고 도시를 초토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정 전략 목표나 적의 수뇌부를 타격하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미사일과 포격만으로 도시를 함락하는 건 물적 시간적 자원을 생각 없이 낭비하는 비효율적 행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현대 건축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요새나 다름없는데요. 오죽하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시가전을 두고 현대판 공성전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 체계가 극한까지 발전된 현대전이라 할지라도 결국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선 보병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옛날 옛적 냉병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격 측 입장에서 공성전은 막대한 물자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최악의 전투 형태입니다. 아마 섬을 공략하려면 수선 병력의 최소 3배 이상의 공세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또한 손자병법에서도 공성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성전에 능한 군대일수록 밥을 잘 짓는다는 무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이는 현대판 공성전이라는 시가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하면 떠오르는 빽빽한 건물들은 하나하나가 거대한 성벽이나 다름없는 데다 부비트랩 설치와 매복 공격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게다가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 공간과 드론을 이용한 소규모 공중 타격은 시가전의 교전 범위를 다차원 다역력으로 확대했습니다.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의 시가전은 밀림에서 벌어지는 게릴라전과 공성전을 하나로 합친 복잡한 전투 형태입니다. 특히 시가전은 매복 위험으로 전차 운용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보병의 전술 수준이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바꾼 키이우 전투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침략 초기 러시아군은 전설의 64km 돈자 사건을 일으키는 등 이딴 게 군사력 세계 2위의 군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우당탕거렸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침략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장악하기 위한 참수작전을 펼쳤고 러시아 최정예 공수부대 VDV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불과 30km 도체 떨어져 있지 않은 호스토멜 공항을 점령했습니다. 또 개전 9시간 만에 전차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전투부대 역시 키이우 북부에 돌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민 수도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침략 초기 러시아가 3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극단적인 특수군사작전을 펼쳤었다는 걸 감안하면 수도인 키이우를 함락해서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 의지를 꺾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키이우 공방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 진영형으로 이끈 분수령이 되었는데요. 장비 수준과 규모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러시아군이 한 수 앞섰을지라도 대도시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수준이 한 수 위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부터가 도주가 아닌 항전을 선택했고 우크라이나군은 홈그라운드에 이 점을 10분 발휘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키이우 공방전이야말로 민관군의 완벽한 협동으로 이루어낸 대도시 전투의 모범이라고 극찬할 정도인데요. 이처럼 현대의 전쟁은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 전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이른바 메가시티인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상하이, 칭다오, 텐진 등 초대규모 도시가 해만선을 따라 건설된 만큼 메가시티 작전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빨리 중국의 공격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보병부대의 전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첨단화된 도시일수록 지상, 공중, 해상은 물론 전자전의 사이버 영역과 우주 공간까지 전반적인 우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소대 분대급 소규모 단위에서부터 다역력에 걸친 전반적인 전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만 하는데요. 이제 현대 시가전에서 MUMT를 비롯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AI를 활용한 지휘체계 등은 기본 소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수행해왔던 구식 전투 훈련으로는 메가시티 작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신경망인 지하 공간은 차세대 시가전의 주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일례로 미 육군의 추적에 따르면 유사시 지하 도시 몇 칸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군사시설만 전 세계에 1만 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지하 벙커로 전용할 수 있는 대도심의 지하철 보행로 등까지 모두 포함하면 추산이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미 육군이 2018년부터 작전 기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일선 보병에까지 야간 투시경과 전술 라이트, 레이저 조준기 등을 보급하고 있는 것에도 이 지하 전투에 대한 대비 목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특수부대의 물량만으로는 대도시의 지하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만에 하나의 일이지만 대한민국 또한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북진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담짬 평양부터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지하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바로 평양 지하철도인데요. 평양 지하철도는 애초에 건설 당시부터 군사용으로 전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평균 100터부터 150m 위 지하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깊이의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파괴하려면 전술핵이 아닌 이상해야 대한민국의 현무는 오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보병을 투입한 시가전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시가전 능력 또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손자병법에 나온 말대로 최소 3개월 이상 평양 함락에 발이 묶인다면 이 땅 위의 두 번째 전쟁은 중국의 참전으로 또다시 장기화될 것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나 다행히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특수부대의 전유물이었던 도시전투훈련과 CQB가 육군 일반 보병 부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육군 37사단에서는 실제 건물을 이용해 격실 소탕 등의 시가전 기본 원칙을 일반 보병부대 교관들에게 교육했습니다. 대도시가 많은 제2작전사령부의 특성을 살려 일반 병사들까지 시가전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교관 양성을 시작한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선 부대 또한 이제 더 이상 엎드려 쏴 PRI뿐만 아니라 CQB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CQB란 25터부터 30m 이내의 초근접 상황을 가정하고 적과 교전하는 전술체계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사격훈련이 탄피바지를 장착한 채 호안에 엎드려 정밀 사격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면 CQB 훈련은 여기에 기동간 사격이나 조종간 안전에서 타격까지 2초 이내 수행, 3초 내 탄알집 교체 등 실전성을 강조한 방식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시가전의 근접거리에서 다수의 표적과 전투를 수행하려면 반복 숙달을 통해 최대한 불필요한 행동을 배제하는 게 중요한데요. 부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